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지난달 KT 아현지사 통신구에서 발생했던 화재는 빛의 속도로 연결된 우리 사회가 광케이블 소통에서 순식간에 불통의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죠. 각 분야에서 속도가 미덕이 되는 우리 사회에 그보다 더 중요한 방향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주말 궤도를 이탈한 KTX 강릉선 탈선 사고는 하마터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습니다. 사고 당시 열차 속도는 시속 100km, 초당 27.8m의 속도로 철도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최고 시속 250km인 KTX가 해당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는 사고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초당 70m를 달려가는 고속열차에 실린 생명을 지키는 일은 개인이 아닙니다. 사회 시스템이고 국가의 컨트롤로 가능한 일입니다. 선로를 이탈한 KTX가 부러진 나무젓가락처럼 접혀진 모습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멈춤 신호를 보내야 할 시점에 통과 신호가 내려지고 그 앞이 잘못된 방향이라면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는 고속열차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시민들의 생명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국가통신대란, 국가철도대란 앞에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헌법 34조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KTX 강릉선에 타고 있던 승객들에게 지난 주말은 국가 부재의 날이 아니었을까요? 12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오늘 꼭 아셔야 할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KTX 탈선 사고, 자, 이 원인이 분명히 밝혀져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뭐 세월호 같은 그런 대형 참사는 아니지만 네네. 소소하게나마 지금 국가 기관 시설망에서 자꾸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국민들도 좀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토부공철도사고조사위가 이제 초동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사고 지점인 남강릉 분기점에 설치된 선로 전환기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표시해주는 케이블이 잘못 연결돼 있었다는 거죠. 자, 이건 팩트입니다. 네네. 그러면 그게 언제 잘못 연결돼 있었느냐 이 부분인데. 예. 지금 뭐 이 코레일 측은 1년 전부터 잘못 연결돼 있었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별로 믿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네네. 그렇다면 그동안 왜 사고가 없었냐. 그렇죠. 이런 얘기죠. 예. 그런데 사고 직전 신호 제어 시스템에 오류가 포착이 됐고 영무원과 유지보수 관계자들이 현장에 출동해서 상황을 점검을 했다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때 누군가 케이블에 손을 댔고 잘못 연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추론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네. 이 시스템은 전문가가 아니면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 그 연장선에서 2011년 2월에 발생했던 그 광명역 KTX 탈선 사고 그때도 코레일 직원이 무단으로 케이블 위치를 조작한 것이 원인이었는데 그 재판 아니냐라고 네. 지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사고 직후에 전 국회의원이었던 오영식 현 코레일 사장은 기온 급강하에 따른 선로 이상이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이것도 사람들이 납득이 안 간다라고 지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뭐 이런 논리라면 러시아나 캐나다에서는 매일 탈선 사고가 발생해야 한다는 말이냐. 예. 이런 지적이 나왔고 실제로 철도는 영하 40도 정도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다 그럽니다. 네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낙하산 인사의 비전문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네네. 복구는 오늘 새벽쯤 완료를 해서 오전 5시 30분부터는 정상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연결한다는 거 TKR, TSR 연결한다는 얘기 옛날부터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하려면은 추위 속에서도 강한 열차가 돼야 될 텐데 이게 제대로 된 해명인가 뭐 이렇게 좀 한심하다라는 식의 혀를 차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한번 여쭤볼까요? 투신 사망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박지만 회장을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으로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았는데요. 그 이전 사령관이 이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 속에서 7일 투신 사망을 해서 과연 그 이유가 뭘까? 지금 이제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면 그래도 좀 이렇게 약간 희망적인 신호가 지금 이제 나온 그런 시점인데 네네. 왜 그랬을까? 지금 이제 그 의문입니다. 지금 유서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월호 사고 시 기무사와 부대원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지만 저녁 이후 복잡한 정치 상황과 얽혀서 제대로 되는 일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네네. 그리고 또 검찰 측에도 미안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는 것으로 하고 모두에게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라고 적었습니다. 이 이전 사령관은 이 박지만 이지그룹 회장하고 서울중앙고와 육사 동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른바 절친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지난 3월부터 이지그룹 사회이사를 맡기도 했다 그래요. 최근 몇 차례 만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때 수사에 대한 심적 부담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예. 그 윗선이 누구냐라고 자꾸 캐물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괴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빈소에 조문을 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금 과도한 적폐청산이 원인이다라고 좀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보수 재결집의 기폭제로 좀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답방 끊임없이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는데요. 네. 청와대는 답방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 밝혔다고 한다면 이제 부인한 거 그 정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한 언론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제 13일로 거의 확정이 됐다. 네네. 그리고 이에 앞서서 제주에 들러서 한라산을 둘러볼 예정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일 제주도, 13일 서울 이런 일정인 거죠. 그런데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면서도 다양한 상황에 대해 준비 중이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어제 그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돼야 하는 만큼 우리로서는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또 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어제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좀 결이 다른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 북측에서 이렇다 할 결정을 통보해 오지 않은 것 자체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본다. 네네. 예. 북한이 이렇게 지도자의, 최고 지도자의 행보와 관련해서는 비밀주의를 유지하는 건 맞습니다만. 네네. 어찌됐건 그런 맥락에서 이런 설명을 좀 해서요. 이게 당청이 서로 약간 역할 분담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네네.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이번에도 전격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 분석과 더불어서 이미 결정했지만 좀 연막을 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그나저나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어쨌든 올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답방이 가능한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예산안 밀실 거래에 대한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엿새나 넘겨서 겨우 지난 8일 새벽에 이제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 네네.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만 합의를 이제 한 거고, 다른 야당들이 반대하는 속에 이제 처리를 했고요. 네네. 대부분의 쟁점 사안을 이제 속기록도 남지 않는 소소위 형태의 여야 협의체로 넘겨서 짬짬이 쪽지 예산이 남발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는데 역시나 지역구 민원성 SOC 예산을 꽤 많이 늘린 것으로 네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모를 확인하려면 아마 꽤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게 SOC 예산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여러 부처의 예산에 좀 숨어 들어가는 경우도 꽤 많아요. 네네. 예, 국민들이 이것까지는 잘 모르시는데 예, 그것까지 치면 아마 꽤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예산 나왔는데 그 안에 보면은 그렇죠. SOC 연관된 지역구 현안이 있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식입니다. 예, 또 이제 하여튼 기타 등등 해서. 네네. 반면에 이제 복지 예산을 또 그만큼 줄였죠. 1조 2천억 정도 줄였습니다. 그런 속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관련 예산이 총 한 271억 원 정도 네네. 늘어난 것으로 이건 언론이 확인을 했고요. 네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우에도 이래저래 해서 대략 한 568억 정도 챙긴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또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에도 대략 한 58억 정도 확보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는데
이 속에 또 이런 속에서 세비까지 인상을 해서 국민들 빈축을 더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언론들 보니까요. 이미 누구누구 지역구 의원께서 얼마 확보했다. 예, 그거 다 나왔더라고요. 예, 이게 또 지역구에선 또 의원들이 또 굉장히 또 홍보를 합니다. 네네. 네, 제가 이번에 예산안에 이런 거 반영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곧 드러날 겁니다. 아, 참.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국회 예산안 처리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내년도 예산안은 처리됐습니다만 야 3당의 농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를 연결해서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예, 너무 야 3당의 어려운 시간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석수 한계를 절실히 절감하지 않으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는지요? 네, 의석수 절감하게 되죠. 네네. 표결 상황이 들어가면. 네네. 그러나 이제 국회에 오랜 관행이 있습니다. 이제 국회 교섭단체가 3당이 있을 경우에 네네. 그 한 교섭단체가 합의를 안 할 경우에 패싱하는 경우는 그동안 없었거든요. 예. 철저하게 새 교섭단체가 합의를 해서 의사 진행을 해왔는데 네네. 이렇게까지 한 교섭단체 특히 바른미래당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야3당이 같이 지금 공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이렇게 다 이 세 당의 의석을 합치면 약 46석 정도가 되는데요. 네네. 이렇게 46석의 규모를 아예 무시하고 이렇게 거대 두 당이 야합을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대표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하면은 49석이 나오지 않나요? 네, 여기 계산에 따라서 49석, 예, 49석입니다. 네네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두 당의 야합이 아니다. 오히려 바른미래당과도 막판까지 합의를 해왔던 내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설명이 가능할런지요? 이제 저희 당은 그동안 계속 바른미래당은 예산안 합의와 선거제 개편에 관한 대강의 합의, 네네. 이것을 2개를 동시에 처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고, 예. 다만 선거제 합의는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어느 순간에 확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시간을 지킬 수 없는 일이 적어도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네네.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안에 관한 이 심사 합의는 계속 해왔던 거죠. 예, 예. 그래서 예산안을 쭉 심사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이 선거제도 개편에 관해서 또 합의를 시도했던 것이고요. 네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감액까지는 같이 서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네네. 감액 이후에 증액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두 당이 서로 합의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 두 당 말씀하셨으니까요. 손학규 대표께서는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민주당이 촛불혁명으로 망한 한국당과 야합을 했다. 뭐 이런 얘기하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단식 중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원내대표의 입장을 한번 좀 정리해 주십시오. 원내대표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또 국민들께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물론 예산이 대단히 국민들 민생을 위해서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처리가 정상적으로 되도록 저희도 끝까지 노력을 했었고, 네네. 다만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상당히 의견이 조금 접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가장 중요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각 당이 수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네네. 이것은 지난번 청와대에 가서도 5당 원내대표끼리 합의를 했거든요. 예, 그러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좀 더 구체화해서 앞으로의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일정을 합의하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가서 서로 이 조율이 안 된 상황인데 네네. 문 대표께서 연세가 지금 70이 넘으셨고 예. 어제 또 건강진단을 해보니까 부정맥 또 고혈압까지 나타나셔서 네네.
지금 굉장히 걱정이 크십니다. 예. 그런데 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선거구제 개혁을 위해서 나를 제물로 바치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셔서 네네. 이 정말 걱정이 큽니다. 앞으로 바른미래당 그럼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대여 투쟁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이 같은 방식에? 네, 일단은 뭐 손학규 대표님 또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님 두 분이 로텐도울에서 계속 단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3당의 여러 의원들 또 당직자들이 농성을 계속하게 되고요. 네네. 뭐 저는 또 이 협상 3당을 대표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새로 선출되는 원내대표와 함께 다시 한번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합의를 시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염두에 두시는 건가요? 임시국회는 저는 당연히 소집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네네. 두 당이 거부를 했습니다. 예.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난번 합의한 공공기관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관한 국정조사를 1월 말이나 2월 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국정조사 계획서를 12월 안에 처리하기로 지난번 합의를 했었습니다. 예. 국민들께 발표를 했는데 만약에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으면 이것도 지금 불투명하고요. 네네. 또 민주당이 그렇게 처리하기를 소원하고 이 노력했던 유치원 3법, 예. 뭐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했었는데 네네. 마지막 이견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접근이 되다가 최종 합의를 못 봤는데 이것도 임시국회 열어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예. 여기 이해찬 대표께서 정개특위에서 빨리 연동형 비례대표를 포함한 선거제도 논의 진행하자. 지난 7일 얘기했습니다. 예. 말씀은 하셨는데 저는 네네. 진정성이 별로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예. 이 임시국회도 소집하지 않고 어떻게 정개특위에서 이것이 제대로 논의될 것이며 네네. 또 정개특위가 12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열어야지만이 정개특위를 또 기한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막아놔버리고 선거구제 개편을 말로만 하자고 하시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해나갈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안하고 선거제 개편을 연기한 바른미래당 전략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연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네. 뭐 지금 통상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이 예산은 정부 여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민생 현안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개 예산을 통과할 때 야당이나 소수 야당은 당시에 중요한 현안을 동시 처리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오랜 관례입니다. 네네. 사실은. 그리고 저는 예산안이 지연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예산안에 관한 심사에 최선을 다했고 네네. 사실은 이 각 지도부의 결단이 있었으면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예산안 연계 처리를 비난하면서 선거구제 개편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두 당이 기득권이 얼마나 강고한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 연대하면서 동맹을 체결하면서까지 네네. 선거구제 개편에 관한 논의를 거부한 것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만큼 선거구제 개편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또 절실한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성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 위해서 원포인트 국회 카드를 좀 민주당 쪽에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화의 문이 어쨌든 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기들에게 유리한 안건만 처리하기 위해서 원포인트 국회하면 하루 하면은 아무런 안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상임위도 열리지 않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네네. 저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이 도저히 할 소리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산안 처리 관련해서요. 대표님 바른미래당에서 내년도 세비 인상분은 모두 기부 형식으로 반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저희 바른미래당은 예산안이 이 7일날 상정이 돼서 8일날 새벽에 통과됐는데요. 예.
그 한참 전인 이미 5일에 의원총회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1.8%의 세비 인상분을 전액 반납을 해서 기부 형식으로 반환하기로 이미 결의를 했고요. 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긴축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저희 당이 계속 해왔는데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않는 세비 인상분은 반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네네. 이것은 지난번 바른미래당 20대 국회 들어서 국회 특활비 폐지에 앞장서서 이것을 관철을 해냈는데요. 예. 이제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이 국회 내의 개혁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당도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것은 각 당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흔히 말하는 쪽지 예산, 요즘엔 뭐 카통 예산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표님 그 소속돼 있는 지역구에서 또 많은 부분에 그 반영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그 보도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증액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짬짬이 예산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언론에 이걸 공개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증액 심사가 대단히 부실하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과거에 네네. 이 증액심사 과정에서 예산 소위 위원들이 쪽지를 써가지고 넣어서 그것이 관철되는 그런 상황을 쪽지 예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2년 전부터 적어도 쪽지 예산은 이제 아예 없어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회에서 증액이 되려면 반드시 예결위 공식 회의에서 그 안건을 제기를 하고 심사를 해야만 그것이 증액의 가능성이 생기는 그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쪽지 예산은 적어도 이제 없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네. 증액에 관해서는 이제 각 의원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들을 이제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기재부가 이것은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주로 이렇게 용인을 하는 상황인데요. 예. 어쨌든지 저희 바른미래당과 야3당은 증액하는 과정에서는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 돌아오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국회 예산안 처리 관련해서 많은 궁금증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좀 처리가 된 것인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을 연결해서 2부에서는 이 문제를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내년도 우리나라 살림살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겨서 정기국회 일정을 하루 앞둔 날 예산안 통과를 했고요.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국가예산 오랫동안 감시하고 철저하게 분석해 오신 분이시죠.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을 연결해서 세금을 낸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좀 따져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산안 관련 뉴스 나올 때마다요, 매년 슈퍼, 몇백조 이런 보도가 많은데요. 이걸 전부 국회의원들이 다 검토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좋은데요. 사실 한 8천 건쯤 되는 사업 470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았고, 그래서 일부 국회 지원기관 이런 데서 지적한 사업이라든가 이슈가 되는 것도 중심으로 예산이 심의가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나마 통과돼서 다행인 건가요? 아니면은 이런 방식으로 통과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가요? 통과가 안 된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네네. 그 과정에서 특히나 이번에는 조금 파행이 좀 길어가지고 그래도 그전에는 조금 절차 형식을 다 써봤는데 이번엔 생략된 게 많아서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되는 심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 이 국가 예산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조금 준비가 되어 있는 돈인데요. 이 돈을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게 과연 어떻게 좀 똑바로 쓰여지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큰데 이게 보면 소소위 이런 곳에는 기록도 남지 않고 그래서 흔한 말로 짬짬이 예산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이게 회의록조차도 남겨지지 않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결위원이 50명이고 그중에 15명이 예결위 소위위원이 되는데요. 네네.
이 소위 때 주로 감액을 논의합니다. 그런데 증액은 근데 이 공개된 소위에서 안 하고 소소위라고 하는 곳에서 따로 몇 분이 모여갖고 결정을 합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조금 전혀 말도 안 나왔던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비판이 지금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증액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기로 했고요. 감액 조금 전에 언급하신 그 문제부터 좀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액 심사 불이익 항목이 무려 246개나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심사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 다 지켜냈다면 보류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네네. 회의를 거의 못 열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그냥 문제얘기만 있고 이걸 감액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결정을 그 소소위에 다 밀어버린 거죠. 그래서 소소위 때 사실은 또 감액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있을 텐데 예. 무조건 그냥 일괄적으로 결정해버리게 돼버렸습니다. 숫자에 맞춰가지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액을 위한 어떻게 보면 무리한 감액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증액을 하기 위한 무리한 감액이라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불필요한 곳에 쓰인다면 당연히 감액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증액을 위한 감액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이신가요? 그렇죠. 이 보류라고 하는 건 여야가 합의가 안 된 거거든요. 네네. 그만큼 서로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예. 당연히 이제 그 중에는 이제 감액이 안 되는 게 낫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최근 그 통과된 예산안 그 가운데서 보면은 특히 이제 SOC 쪽의 예산, 흔한 말로 그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쪽지 예산, 카통 예산이라는 지적인데요. 이러한 증액을 한 예산들에 대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한 예산들 중에서 네네. 사실은 이제 무리가 있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도 좀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제안을 제출한 건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을 해당 부서나 이런 곳에서는 살리고 싶겠죠. 그리고 또 지역구의 일부의 요구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밀어붙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무려 1조 2천억 정도. 그래서 증액한 전체 예산의 28%예요, 이게. 그러니까 네네. 거의 4분의 1이 훨씬 넘는 액수가 다 이 SOC 예산입니다. 그래서 네네. 참 묘하게도 감액은 복지에서 1조 2천억을 했는데 증액을 SOC에서 1조 2천억을 했어요. 네네. 묘하게 숫자가 맞아 떨어져서 좀 기시감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이미 제가 어제 그제 주말을 보내면서 지역 신문들, 지역 언론들 이렇게 보면은 우리 지역구 의원이 우리 지역에 예산 얼마를 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들 이미 벌써부터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 말씀하신 대로 복지 쪽에서의 감액이 된 것들을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SOC의 그 예산으로 증액됐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다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거제도의 문제도 같이 가는 건데요. 네네. 이게 이제 전체 지역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 계층별 이런 예산도 필요한데 그런 예산을 밀리는 거죠. 네네. 지역구라나 집중적인 곳에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예산이 있어야 되고 지역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지역이 편중되는 예산 쪽으로 자꾸 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를 특정 지역구의 SOC 예산으로 떠넘겨주게 된다면은 그만큼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지금 이미 3만 달러 넘어섰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1,000달러, 2,000달러 때는 SOC가 몹시 필요할 때도 있었겠지만 지금 대부분의 나라는 SOC를 국가가 건설을 안 하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다 인프라가 갖춰졌기 때문에 관리가 더 중요하지. 자꾸 새로 건설하면 우리가 아시는 그 지역에 거의 차도 몇 대 안 다니는 도로들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런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런 가운데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네네. 2천만 원 가깝게 올렸다고 해서 지금 비판이 많은데요. 네네. 아마 이번에 이제 이쪽 일부 정당들 야 3당 쪽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자기들은 논의도 못 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네네. 특히 거대 양당이 좀 그런 걸 주도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 소장님께서 제가 보니까 그 책도 쓰셨어요.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이런 식의 책도 쓰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최순실 예산을 밝혀내서 많은 그 주목을 받기도 하셨어요. 지금 그때와 달라졌습니까? 비슷합니까?
아무래도 그때하고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네네. 그런데 양이나 사이즈는 작아졌지만 지금 요 문제되는 저희가 보니까 악성 족지가 한 1,000억 정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은 좀 유사한 모습이 아니겠느냐. 네네. 예, 최순실은 이게 그것보다 훨씬 큰 액수여서 그렇긴 하겠지만. 네네. 그래서 그런 이게 모든 게 공개가 중요하거든요. 공개가 돼야 설사 그게 통과가 되고 진행이 되더라도 국민들이 좀 알게 되고 그러면 이후에 책임도 물을 수가 있는데 공개가 안 되니까 그냥 몇몇 사람만 알고 나중에도 이제 책임 물을 때 굉장히 애매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정당이나 아니면 특정 의원들 흔히 말하는 쪽지 예산의 대표격이 되는 그런 사례들 같은 거를 지금 알고 계시나요? 네, 제가 지금 거의 보니까는 1,100건이나 되더라고요. 조금씩 건드려서 증액한 게. 그래서 그 연구소가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이번 주 안에 어느 국회의원이 얼마를 하고 있는 걸 다 찾아서 발표를 할 텐데요. 네네. 주로 실세의원들이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요. 이해찬 의원이 이번에 국회 세종의사당 10억, 그리고 세종 수목원에 250억 정도 증가를 했고요. 네네. 김성태 의원이 9호선 증차를 하는데 500억 우회 증액하거나, 이런 게 있고, 안상수 예결위원장이 인천 수산기술시한테 10억,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데, 국회의원 내에서의 민주주의라도 이뤘으면 좋겠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극히 소수가 그래서 당권을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언급하신 분들은 대체로 대표의 직함 내지는 무슨 위원장의 직함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차라리 300명 국회의원들이라도 서로 골고루 이렇게 그런 의견들을 내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그래도 좀 분산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이제 현상인데 실세 많아봤자 10여 분? 10명 정도가 이걸 상당히 많이 독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이 같은 문제를 막으려면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첫 번째는 무조건 투명성입니다. 일단은 알아야 그것에 국민들이 판단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소송이 회의록 공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왜 그걸 증액했는지 누가 그걸 주장했는지 이런 걸 명확하게 기록을 남겨야 그건 막 방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책임성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지역구 예산 따간다고 지역 주민들이 표를 찍어주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관련한 업계에. 그래서 저는 좀 지역구 주민들을 포함해가지고 특히 선거가 가장 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곳이고 그건 아니더라도 중간에라도 아까 말씀드린 복지를 뺏기고 이런 분들이 좀 주장을 하고 일하는 그런 과정에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창소 나라살림연구소장이었습니다. 출발 새 아침 3번은 8시 뉴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